대중적 인기로 큰 돈을 벌어온 유튜버, 연예인, 웹툰 작가 등이 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탈세 금액이 100억 원에 달하는 유명인도 있다고 하는데요. 세금을 피하는 방법도 천태만상입니다. 자세한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국세청이 본격적으로 유명인들의 세무 조사를 착수를 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일부 탈세 금액만 100억 원이라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이르겠다. 그리고 어느 정도 또 탈세의 정황들을 파악한 사례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중에는 사회적인 영향력이 큰 인기 연예인도 포함되어 있고 운동선수, 그리고 유튜버, 웹툰 작가, 그리고 인플루언서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요. 네. 주요 이제 대표적인 탈세의 어떤 정황들은 일단 가족 명의의 1인 회사를 설립을 해서 소득을 분산시킨다던가 또 잡힌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들이 다수 있었고요. 특히 이제 인건비를 허위로 올려서 이제 가족들을 이제 직원이다라고 속이고 급여를 이제 빼돌린 혐의들도 받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해외 소득도 요즘 많이 잡힙니다. 네. 그런 소득을 이제 신고하지 않고 탈루한 혐의들도 있고요. 특히 한 게이머도 해외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보통은 유명인이거나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들은 실명 공개도 가능한데 국세기본법에는 실명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세청이 그냥 유명한 사람들로 이제 특정했을 뿐 구체적인 실명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셨지만 좀 자세히 사례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SNS에서 이제 인플루언서다 이렇게 하면서 물건을 파는 분들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때 보면은 보통 계좌이체로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계좌이체 결제로 유도한 다음에 이거를 탈세로 했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어떤 방법입니까? 보통은 요즘에 물건을 거래하면서 전자상거래를 하면 카드 네. 결제가 일반적이죠. 근데 빠른 주문이 가능하다라고 계좌 이체로 이제 유도를 한 다음에 현금으로 계좌로 이제 돈이 들어온 경우에도 모두 다 세무 신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누락한 사례고요. 그렇게 누락해서 그 여러 가지 수익으로 법인카드로 고급 주택을 산다던가 네. 본인의 피부 관리라든가 해외 여행에 이제 사용했다라는 사실들이 어느 정도 밝혀졌고, 심지어는 이 매출이 누락된 금원으로 이제 자녀 교육비를 썼다라는 부분들이 적발이 됐습니다. 네, 84명의 이번 세무조사 대상 중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게 또 유튜버가 관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상위 1% 같은 경우는 평균 41억 원을 1년에 번다고 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탈세를 했습니까? 사실은 유튜버가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가장 소득이 네. 더 높아진 상위 분류에 속하기도 하는데요. 이 유튜버들이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탈세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차명 계좌를 만들어서 네. 소득을 따로 관리하고 탈세라는 경우도 있었고, 특히 후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명목으로 돈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소득 집계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 정확하게 세금 신고 종소세 하지 않고 그 탈루했다라는 것이고요. 네. 특히 이제 소득을 받을 때 가상자산으로 받아서 이 부분 출처가 불명하게 해서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유튜버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특히 유튜버 중에는 이제 주식이라든가 투자 관련한 정보를 담당하는 유튜버들 같은 경우는 큰 금액의 어떤 수수료라든가 자문비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다수의 어떤 소득을 누락한 사례들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네, 한 웹툰 작가 같은 경우는 슈퍼카 그리고 명품 가방을 SNS에 올려서 또 자랑을 했는데 이게 또 법인카드로 산 거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탈세를 했습니까?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웹툰 작가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 저작권입니다. 네. 그런데 한 1인 회사 법인을 설립해서 본인의 저작권을 무상으로 양도해서 소득세를 분산시키고 소득세를 덜 내게끔 한 경우였고요. 그리고 회사를 설립을 해서 이제 법인이 만들어지면 법인용 차량이라든가 법인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슈퍼카를 무분별하게 법인 명의로 취득한 다음에 사적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이고, 특히 이제 법인 카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업무적인 것과 관련 없는 다수의 사적 사용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국세청이 혐의를 확인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세무 조사에 들어갔는데 탈세가 이제 확인이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일반적인 그냥 단순한 탈세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추징하고 네. 그 부분에 대한 가산세를 이제 납부를 하면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도 꽤 많지만,
예를 들면 조세범 처벌법으로 그러니까 허위 장부를 만든다던가 그리고 매출을 조작한다던가 심지어 지금 앞서 언급한 사람들 중에는 허위 계산서를 발급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직적으로 어떤 부정한 방법, 사기적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로서 범죄자가 될 수 있는데 금액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포탈세액의 2배 이상의 벌금을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금액이 10억 원이 넘으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배에서 5배까지 벌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재질이 좋지 않은 경우 고발돼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네, 국세청 관계자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일 거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는데 앞서서도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 회사 돈으로 산 법인차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실제로 법인차를 이제 개인 사적으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실태는 어떻습니까? 뭐 여러 차례 언론에서도 몇 차례 이제 고위 공직자들의 사적 유용 사건들이 좀 네. 보도가 되고도 있었었는데요. 이 법인차 같은 경우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슈퍼카라고 말하는 2억, 3억, 5억 원을 호가하는 슈퍼카들의 전체를 봤더니 한 70에서 80%가 네. 법인 명의로 산 차량이었다라는 부분이고 이것 때문에 사회적인 어떤 불평등, 위화감을 조성할 여지가 있고 특히 아빠의 법인 명의로 슈퍼카를 사서 자녀들, 20대, 30대들이 이런 슈퍼카를 타는 부분 때문에 사회적인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었는데요. 엄연히는 법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적 목적이라든가 특히 뭐 자녀들한테 쓰게 한다던가 배우자한테 이제 뭐 장 보러 가는데 쓰게 한다던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업무상 횡령과 배임의 문제의 소지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차량이 운행하면서 이게 사적 목적인지 공적 목적인지 네. 업무 목적인지를 구분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실효적인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어느 정도 법적 제도를 마련을 해서 실효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법인 명의로 비싼 차를 사는 이유는 또 있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혜택이 있기 때문이겠죠. 비용 때문에 그런데요. 개인이 개인 차로 사서 이런 슈퍼카를 이제 구입을 하거나 비용 유지를 하려면 한 달에 수백만 원씩에 이르는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데 네. 회사 돈이고 남의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수백만 원을 지출하기가 조금 더 심리적으로 편할 수 있다라는 점과 특히 이런 법인차 같은 경우는 그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800만 원까지 연간 감가종 그 상각이라는 경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운행일지를 쓰거나 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나 이 비용 유지비로 1,500만 원까지 이제 경비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법인에는 또 어떤 세금이 절약되고 또 본인은 법인 돈으로 좋은 차를 탈 수 있기 때문에 네. 많은 경우 고가 차량을 특히 우리 국내에서 법인차로 구입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어서 좀 여러 차례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네, 어쨌든 법인 명의로 슈퍼카를 사고 있는 것. 탈세 수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행법에서는 어떻게 처벌하고 있습니까? 일단 운행일지를 작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행일지를 작성할 의무를 부과했지만 네. 이것을 실효적으로 감독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이걸 허위로 작성하더라도 뭐 CCTV라든가 뭘로 실시간으로 감독하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서 네. 사실상 무방비 상태이다. 뭐 어떤 사건에 세무조사가 들어갔을 때 그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적발되지 사전적으로 또는 사후적으로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점이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되어 있었고요. 네. 특히 외국보다는 좀 느슨하게 규제하는 면 때문에 우리가 많이 법인차가 구매되는 실정이었는데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거 좀 방지해야 될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일부 대책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7월부터 무늬만 법인차인 경우를 이제 골라내기 위한 제도가 마련 중인데 이게 번호판의 색깔을 바꿔서 한다는 거죠? 예, 일반적인 차량은 이제 하얀색 바탕, 뭐 검은색 바탕, 하얀색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번호판이 주어지지만 앞으로는 법인으로 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연두색 번호판을 도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다만 국토부에서는 아직 색깔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이게 시인성 좋은 색깔을 고르겠다라는 건데 일반 차량과 저렇게 법인 차량의 색깔을 구분함으로 인해서 법인차를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윤리의식을 주겠다라는 목표입니다. 네, 국토부에서는 도입 방안 최종안을 확정을 한 뒤에 올해 하반기부터는 좀 시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우선 번호판 색깔을 바꿨을 때 이 꼼수를 잡아낼 수 있을지 여부인 것 같거든요. 이게 공적으로 사용했는지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어서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실효성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일부 심리적인 억제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20대가 뭐 연두 색깔인 차를 타고 어떤 네. 누군가의
나오기에는 과거보다는 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점은 실효적일 수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되게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연두색 번호판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연합뉴스 앞에 서 있는데 이게 개인적인 목적인지 아니면 사적인 목적인지가 네. 사실은 겉에 번호 색깔만 보고는 구분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 강화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법인차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대표가 타거나 임직원들이 타는 것까지 뭐 사적 목적, 공적 목적 뭐 다 구분해서 금지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그 임직원의 자녀나 뭐 배우자가 그 가정용으로 사는 거는 좀 금지해야 될 필요성이 이제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의무 조항이라든가 금지 조항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해외보다는 우리나라에서 법인차 관리가 좀 느슨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해외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강력한 규제를 하는 나라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싱가포르인데요. 아예 법인차를 금지하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구분해내기가 굉장히 네. 어렵고 사실상 출퇴근 목적도 뭐 개인 목적이냐 뭐 업무용이라고 하면 보통은 업무용으로도 보는데 이게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싱가포르 같은 경우 금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미국도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강력한 것이 일단 임직원들의 보험 관련된 부분들을 수시로 체크한다라는 것이고 특히 법인차 운행 장부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작성할 의무만 부과했지만 일일이 이걸 감독하진 않지만 엄격하게 이제 관리 감독한다라는 것이고 특히 이제 가족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조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어서 이런 해외 입법 내가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도입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국토부에서도 올해 7월부터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앞서서 이제 관리 감독도 더 필요하고 해외 사례도 좀 본받아야 되고 그리고 뭔가 의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추가적으로 어떤 게 좀 더 필요할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그 후보 시절의 공약이기 때문에 이 네. 번호판 교체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차선으로 이제 법인차 특히 슈퍼카처럼 3억, 5억 이렇게 이르는 고위 그 슈퍼카들을 몇 대씩 이제 법인 대표들이 사용하면서 법인 돈을 낭비하거나 이것을 배임하는 부분들은 좀 방지를 할 필요가 있어서 네. 차량 대수의 제한이라든가 실질적인 고가 차량에 대한 부분은 그 운행 일지를 엄격하게 사전에 그 사용할 의무만 네. 부과하는 것이라 사후적으로 보고하고 이것을 관리 감독하는 공무원들의 업무가 조금 생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나아가서는 보험 관계나 이런 것들을 사후적으로 통제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낭비되지 않도록 네. 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결국 공무원의 어떤 인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보충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